오늘 영상은 지난번보다는 이제 길진 않은데 그래도 제 나름 좀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아폴로인데 제가 뭐 이쪽 IT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이해한 부분을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뭔가 좀 보다 쉽게 전달하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요. 그래야만 본질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폴로. 아폴로가 뭔가요 도대체? 아폴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한다, 뭐 이게 다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대표 문구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이거든요. iOS 업데이트도 소프트웨어 배포잖아요. 테슬라 OS 업데이트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배포란 말이에요. OTA로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업데이트도 소프트웨어 배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설명을 잘 보면은 이 문장이 써 있어요. 팔란티어 제품의 모든 인스턴스를 업그레이드,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최적화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아폴로를 얘기를 할 때 소프트웨어 설치는 그냥 기본인 거고 본질은 업데이트라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크게 와닿진 않으실 수 있는데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이 어떤지를 먼저 알고 보시면 아마 좀 느낌이 다르게 와닿으실 수 있어요. 테슬라를 얘기를 할 때 전기차가 있고 이 통합 OS가 그것을 모두 통합해준다. 이것만 보면 사실 그렇게 대단하게 안 느껴지는데 기존의 레거시 차를 보면은 수많은 센서가 있고 반도체 칩들이 있고 각자 다 개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별 프로그램마다 벤더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기도 쉽지 않고 서로 연계성도 없고 그래서 통합도 잘 안 되고 이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테슬라를 보면 이제 통합 OS의 위대함이 이제 느껴지죠. 업데이트를 해서 뭐 이전보다 최적화된다라는 개념 사실은 흔한 거지만 자동차계에서 OTA로 업데이트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은 테슬라가 독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폴로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해하려면은 최소 이 정도의 개념은 이해하고 가셔야만 그 아폴로가 쉽게 와닿으실 수 있는데 정말로 쉽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둘 다 컴퓨터예요. 정보를 주는 쪽이 서버 컴퓨터, 그리고 정보를 받는 쪽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입니다. 그 정보가 오고 가는 연결 통로가 바로 인터넷인 거죠. 네이버나 넷플릭스나 저장된 정보를 주잖아요. 그 정보를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받아보는 거죠.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면은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배달의 민족 서버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쏴주고 있는 거죠. 회원 정보, 식당 정보, 음식 메뉴들 정보, 광고성 정보들 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배달의 민족 서버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노란색 화살표 부분은 항상 변해요. 서버에서 계속 정보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킬 때마다 바뀝니다. 이 부분도 항상 변하죠. 그런데 이 핑크색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냐면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인터넷이 끊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부분이 날아가게 되죠. 스마트폰에 원래 저장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때 다운되는 부분들은 평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은 배민 서버에서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배민 서버에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막 보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먼저 보내달라고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API를 호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보내달라고 호출을 해요. API를 호출을 하면은 배민 서버에서 얘네가 보내달라고 하는구나. 그 신호를 받고 그 저장된 정보를 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API를 우편 배달부로 비유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우편 배달부는 배민에 수속되어 있는 우편 배달부인 거죠. 그래서 그 우편 배달부한테 그 정보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테슬라 OS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업데이트 버튼을 안 누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보통 펼쳐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배달의 민족 앱을 다 갖고 있는데 사람마다 깔려있는 앱 버전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최신 버전을 갖고 있고 누구는 구 버전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마다 버전이 다 다른 이유가 소프트웨어를 각자의 디바이스에 설치했기 때문인데 받은 시기가 다 다른 거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이 최신 버전을 썼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을 켰을 때 다 최신 버전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디바이스가 없어도 항상 그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이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디바이스에 저장되지 않고 가상의 공간, 그러니까 구름의 공간이라고 하죠. 클라우드, 가상의 공간에서 소프트웨어가 작동되고 있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SaaS라고 합니다. 이 SaaS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표적인 한 형태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되셨죠? 이 개념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둘 다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제 노션을 예로 든다면은 이 노션이라는 서비스를 구축할 때 이 거대한 하나의 전체 프로그램으로서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노션을 각각의 서비스의 단위로서 따로따로 나눠서 구축을 하는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레고 같이 이렇게 조각조각 블럭으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조각조각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서비스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션에 7개의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7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션을 전체로 보면 하나의 소프트웨어지만 사실상은 7개의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합쳐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7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7개라고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단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 개의 조각으로 서비스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그림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왼쪽 그림이 이제 모노리스 아키텍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전체를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축해가는 방식이고, 오른쪽 그림이 하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작은 서비스로 나눠서 구축해가는 방식인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축하고 있다고 하고요. 10년 전부터 이제 하고 있다고 해요. 모노리스 방식보다 뭐가 더 좋을까? 서비스들이 다 이제 구분되어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다 보니까 팀의 자율성이 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 속도가 중요한 IT 테크 기업에서 이제 이걸 많이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자일 방식에 좀 더 적합화된 방식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세요. 당연히 생산 시간도 단축이 되겠죠. 확장성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단점은 뭐냐? 이 단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서비스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긴 한데 각각의 서비스들이 API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API를 개념을 얘기를 했을 때 API를 통해서 호출해서 그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API가 각각 다른 외부 환경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이 구글과도 연결돼 있고 카카오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막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글과 연결돼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노션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구글과의 연결된 환경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API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너무 과하게 의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테스트를 해볼 때도 번거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테스트했는데 저쪽 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들이 너무 파편화돼서 어딘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 바로 찾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데이터 관리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파편화가 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복잡한 상황이 추가가 됩니다. 이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하나의 서버에 저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서비스는 아마존에 저장을 하고 일부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저장하고, 그 회사에 만약에 좀 더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정보들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이 로컬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두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온프레미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진짜 엄청나게 복잡해진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이 아폴로가 왜 출시됐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가 첫 출시됐을 당시에 소프트웨어 환경이 이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By the time we launched Foundry 8 years later in 2016, the software landscape had changed dramatically. The cloud was discussed as a singular entity with a singular grip on enterprise software.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다른 구름들에 연결이 돼 있죠. 이 점점 하나들이 지금 클라우드를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 개의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영상도 한번 봐보실게요. Because of this, commercial cloud providers were entering a heyday of hyperscale growth and adoption. However, 5 years later, there is no single cloud. Instead, organizations are looking up and seeing a sky full of clouds, some public, some private, and many that are hybridized. And this number is only increasing. 클라우드 업체들이 호황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의 기업이 여러 클라우드를 이용하니까 이제 이용자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호황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펠란티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단일 클라우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 클라우드가 지금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 현재 사스 업계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인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개념을 좀 아셔야만 아폴로가 좀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2를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딱 눌렀더니 서비스 2에 관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API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비스 2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호출을 해야겠죠. 빅클라우드가 호출을 받고 저장되는 정보를 다시 이 UI 창에 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관리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서비스를 4개만 제가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서비스가 4개가 아니라 100개가 넘는다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진짜 복잡해지겠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보세요. 이 팔란티어의 고담과 파운드리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수백 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팔란티어의 프로그램은 관리 측면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보통 사스 업체는 정보를 제공할 때 자신들의 서버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그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쏴주는 형태거든요. 아까 배달의 민족처럼. 그런데 팔란티어는 팔란티어 서버에 있는 저장된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객사의 서버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꼬이는 거죠. 그 고객사의 서버도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에서 UI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딱 눌렀는데 그 정보를 팔란티어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서버로 다시 한번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서버에서 그 호출 신호를 받고 그 정보를 팔란티어 서버로 보내주고 팔란티어에서 받은 다음에 고객의 웹 브라우저로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것만으로도 그 수백 개라고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 팔란티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의 특성 환경까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환경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하고 뭐 최적화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팔란티어 시스템을 보면은 확장성이 되게 무궁무진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온톨로지 시스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API를 통해서 외부 환경과 쉽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API 의존성이 되게 커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시스템 업데이트하는 게 되게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 지금 저는 한 개의 기업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고객 하나 기업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한 개의 고객 기업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수백 개의 기업 고객을 상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기업 고객들이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 그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해 막 복잡한 이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이 소프트웨어 배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6년이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6년이 걸렸는지 이제 좀 약간 느낌이 오시죠. 단순 소프트웨어 배포 시스템인데 왜 6년이나 걸렸을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복잡한 환경에 있고 그 복잡한 환경이 고객들마다 다 다르니까. iOS나 테슬라 OS처럼 다 같은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다 다르다고 해서 그 수백 개나 되는 기업들을 다 일일이 다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폴로를 만들었는데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아폴로에는 이 중앙 센터에 이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관리자 엔진이 존재합니다. 이걸 아폴로 허브라고 하고 각각 고객 환경에는 이제 아폴로 에이전트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아폴로 에이전트가 고객들 환경의 특수한 정보들을 중앙 센터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란티어 아폴로에서는 내가 배포하려는 프로그램의 속성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정보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팔란티어에서는 이걸 카탈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카탈로그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탈로그에다가 지금 업데이트하려는 그 소프트웨어의 특성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를 그 중앙 센터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카탈로그에 선언된 속성과 각 고객들과의 환경과 이게 서로가 딱 적합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고객들에게만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하는 겁니다. 아폴로를 홍보하는 영상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각 환경들로 이제 이 상자들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배포가 되는 건데 여기서 특이한 게 화살표를 보시면은 일부 상자는 다시 되돌아오죠. 소프트웨어가 배포되는 것을 롤아웃이라고 하고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다시 되가져오는 것을 롤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롤백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되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적화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건 아폴로를 소개하는 이제 또 다른 영상인데 한번 영상을 봐보실게요. 채널이 3개가 있고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첫 번째 채널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문제가 없는 버전이 다음 채널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문제가 있는 채널은 배제가 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 채널이 이제 여기 스테이블 채널에 등록이 돼서 고객에게 배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고객이 원하는 채널을 구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캔디데이트 채널이나 카나리 채널이 약간 베타 버전, 개발자 버전 같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 중에 나는 좀 오류가 있을지라도 신상 버전을 좀 미리 받아보고 싶다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카나리 채널을 구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 각 고객의 환경에서 자신만의 어떤 특수한 요구사항들을 이 아폴로 측에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이 팔란티어가 임의로 이것을 정해서 업그레이드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방향과 맞춰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최적화를 이뤄간다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체가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방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 아폴로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시스템 업데이트이긴 한데 이 업데이트가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폴로를 준비한 것도 사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준비를 했어요.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업데이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숫자가 뭘 의미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일주일 동안 아폴로에 의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횟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진행한 운영팀이 단 하나라는 거죠. 이 업데이트가 이렇게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브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필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당연히 보안이 돼야겠죠. 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DoD 임팩트 레벨 6 미 국방부의 최고 등급의 기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죠. 팔란티어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만. 지금의 시스템을 팔란티어의 어떤 DNA 관점에서 보시면 이 아폴로의 찐 가치가 보이게 되거든요. 팔란티어는 문제 해결을 가장 핵심 가치 DNA로 보고 있거든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팔란티어가 그냥 뭐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팔란티어는 진짜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찐으로 진심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 영상은 구스파모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온 건데 영상을 일단 한번 봐보실게요. Remember our first customer at the agency? Her name was Sarah. And she was the only person that believed in us. I think the really crazy thing about Palantir was how long it took to get a product that actually worked. I think it took 3 years before we had anyone using it to solve. Remember, a our few problems. people almost quit right around year 3, right before that happened, and it was like this thing where like people were so exhausted, like this is just.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가 고객에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주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데 3년을 버틴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지보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을 해주는데 3년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 애들은 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원본 영상 전체는 구스파머님 유튜브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왜 이렇게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나 걸렸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 고객의 그 환경을 대고 뜯어 고쳐가지고 다 교체해버리고 그 정보를 이 서비스 제공업체 그러니까 팔란티어 쪽으로 데이터를 이전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팔란티어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스 업체 방식이고 팔란티어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면서 새로운 커스터마이징 방식을 구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와요. 국방부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데 국방부 측에서 자신들의 정보를 잘 안 보여주려고 했대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이제 의뢰를 했는데 자신들의 정보를 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보안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부의 정보 데이터를 이전하는 건 둘째치고 정보 자체를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객인데 그런 고객을 상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된 게 팔란티어의 DNA라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해야 포류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하나는 뉴럴링크죠. 그리고 하나는 아이언맨 헬멧인데 제가 이건 그냥 비유를 해본 거예요. 뉴럴링크를 통해서 사람에 있는 머릿속 정보를 모두 컴퓨터로 넘기려고 하잖아요. 기존의 사스 업체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보를 모두 다 우리한테 넘겨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런데 이제 팔란티어는 이제 아이언맨 헬멧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헬멧을 쓰기만 하면 돼. 우리가 너의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들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줄 테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헬멧이 훨씬 더 선호되는 입장이겠죠. 그런데 뉴럴링크 방식이 이 서비스 제공업체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고객들이 다 우리 기업 쪽의 서버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모든 고객이 다 동일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멧 방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다 지식 상태가 다 다르니까 고객들의 지적 능력도 다 다르고 누군가는 정보를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고 누군가는 머릿속에 저장하기도 하고 노트에 저장하기도 하고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하고 저장 장소도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업데이트 해주려면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식 상태
상태에 맞게 헬멧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aaS로 표현을 하면은 고객 환경에 맞게 SaaS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일괄적으로 iOS 업데이트하듯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서 구축하는 방식을 팔란티어가 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FSD가 나중에 라이센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FSD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이 테슬라 차라는 이제 동일한 환경에서 OS가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브랜드 회사의 라이센스화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모든 차의 환경이 다 다른 상태가 되니까 각 차별로 맞는 각 개별적인 환경에 맞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DNA는 아까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냥 뭐 그 파운드리의 시스템을 배포해주는 시스템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파운드리도 그렇고 고담도 그렇고 아폴로도 그렇고 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식인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블로그에서는 이 아폴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존의 파운드리나 고담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강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특별한 업그레이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징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아폴로 같은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게 아니니까. AIP를 통해서는 커스터마이징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고, 이거는 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폴로를 통해서는 커스터마이징이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게 한 것이다.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AIP와 아폴로를 통해서 뛰어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팔란티어가 만들어놓은 현재의 플랫폼의 구조잖아요. 이게 이제 현재 팔란티어가 세팅해 놓은 데이터 운영 체제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엔 고담이 나왔고, 파운드리가 나왔고, 아폴로가 나왔고, AIP가 나왔고, 이렇게 이제 해가 갈수록 시스템이 하나 둘씩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뭔가 시스템이 하나 둘씩 추가해가는 개념이 아니라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도 차도 만들고 충전 시설도 만들고 OS, ESS,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뭐 최근엔 스피커까지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잖아요. 이게 수직 계열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기차라는 전체 큰 커다란 플랫폼 시스템을. 그러니까 저도 팔란티어를 보면은 이 데이터 운영 체제라는 거를 팔란티어만의 관점으로 팔란티어만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 거대한 데이터 운영 체제의 플랫폼을 완성해 가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